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파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총독 건물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런데도 사실은 이 논란이 계속 이제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니어처로 해서 좀 조그맣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사실은 계속 지금 좀 사회적 파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고 도대체 이 건물이 일본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 자,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다시 복원을 하거나 또는 미니어처로라도 만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제 머리로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조선총독부 건물의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펜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지금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하늘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그래서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든 건 실제로 이제 결과는 사실 굉장히 잔인하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조선 제1의 법궁이에요. 그러니까 1592년 조선이 건국될 때 사실은 조선공국의 주체들, 그러니까 특히 삼봉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중국의 주례에 나오는 딱 그 예법에 가장 사실은 딱 규격화시켜서 만든 궁궐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일명 북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경복궁이 되게 아픈 추억이 있죠. 그래서 1592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20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게 불타지. 그렇죠? 그래서 불타고 나서 실제로 선조가 실제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경복궁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 경복궁이 워낙 사이즈가 커요.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정말 주례 원칙에 따라서 딱 만든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복궁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이미 다 가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을 가보시면 경복궁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관람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이게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경복궁은 정말 딱 주례 원칙에 따라서 진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어떤 건물을 보고 나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들어갔던 길로 그대로 나오고 들어갔던 길로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경복궁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걷게 돼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가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더울 때, 그리고 낮 시간에 가시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꽤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선조가 손을 못 대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전후복구를 하던 사실은 광해도 이걸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이 공사가 워낙 대규모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 내내 그냥 경복궁은 화재 사건 이후에 사실은 좀 버려진 채 있었죠. 그러다가 1863년 자신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황, 그러니까 명복이 26대 국왕으로 즉위를 하자,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그의 생부였던, 그의 아버지였던 흥성군 이항이 사실은 권력의 실세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원군은
조선의 망실에 권위가 없는 것이 사실은 조선 제1의 법궁 사실은 경복궁을 저렇게 방치해서다. 그래서 이 대원군 때 대대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제1의 궁이죠. 그리고 모든 게 실제로 딱 원래 그 줄에 그러니까 원칙에 딱 맞춰서 궁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경복궁의 앞면에 대략 한 3분의 1 그래서 정문인 광화문도 이제 이동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정문을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경복궁을 원래 경복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복궁의 정문이 남문,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에 이렇게 이제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앞에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뻥 뚫리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에는 그게 아니고요. 그 조선시대 관청들은 궐내 각사랑 궐외 각사로 나누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궐내 각사라는 게 뭐냐면 궁전 안에 관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은 궁 밖에 있으면 왕이 부르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경복궁 안에 관청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경복궁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관청들은 물론 당연히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조. 그러니까 육조 관청들은 경복궁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육조거리라 그래서 육조 관청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과 자주 만나야 되는 관청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왕의 비서기관인 예를 들어 뭐 승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왕의 고문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업무를 보고 고문에 대비해야 되는 뭐 홍문관이라든가 또는 왕의 정식 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국무회에 참여해서 사관으로서 참여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예문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그러니까 근처에서 보필해야 되는 관청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그러니까 광화문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요 관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걸 싹 다 밀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건물을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의 탄생인데 그런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일본이 만들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뭐 실수로 해서 좀 경복궁 미안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복궁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설계와 준비를 이들이 19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첫 삽을 뜨면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1916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1916년부터 건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완공된 게 1926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건축 기간만 10년입니다. 건축 기간만 10년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처음에 건축한 사람은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독일인이 제가 이제 독일인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독일 사람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계를 시켜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2년인가 3년 지나고 나서 그 굉장히 유명한 독일 건축가가 나이도 좀 많았어.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는 그 일본 건축가들이 이어받아서 이 건물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만드는 뭐 건축 공법이라든가 썼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이 엄청나게 좋은 걸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이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고 좀 많이 후유증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비를 정말 조선 총독부에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정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건물을 만들 때 일본은 나름의 뭐 의도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조선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926년에 탄생하게 되는 게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요 사진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경복궁 건물이 있고 요 바로 뒤에 보면 요 보이는 요 건물 있죠? 이게 뭐냐면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름은 삼봉정도전이 좋고요. 그래서 근면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건물의 이름을 누가 마음에 새겨야겠어? 조선의 국왕이 마음에 새겨야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늘 국왕은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늘 열심히 일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중간에 막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국왕이 근면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된다.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바로 뒤에 건물,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요 건물 지금 보이는 게 요 건물이 뭐냐면 사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편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근정전은 정전이라 그래서 그 국가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던 거는 사실은 보셨던 분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국왕의 즉위식 또는 뭐 외국 사신단이 왔다.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계단 있는 데서 이렇게 착 관료들이 도열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옷을 그 관복을 맞춰 입고 그리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근정전. 그러면 요 바로 뒷건물 사정전은 뭐냐? 요거는 편전인데 국왕이 실제로 매일같이 여기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 국왕이 그러니까 조정의 관료 대신들과 회의를 하는데 실내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실내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의자가 있잖아. 그러면 왕이 거기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마룻바닥 같은데 관리들이 양쪽으로 쭉 도열해가지고 서가지고서는 뭐라고 뭐 이조 판서 누구 아래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왕의 정무를 보는 공간이.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보면 이게 보면 호수입니다. 인공호수. 그래서 이게 궁중에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었던 경회루입니다. 경회루.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뒷건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편전의 바로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령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강령전은 뭐냐면 왕의 처소입니다. 왕의 처소. 그러니까 왕의 침소. 그러니까 왕이 잠자는 곳이에요. 강령전. 됐죠? 그리고 강령전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교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태전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교태전을 중궁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는 중전이라고 불러. 이유는 뭐냐면 조선의 궁 전체를 볼 때 그 건물의 위치가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교태전에서 생활하고 자는 사람이 왕비예요. 그래서 왕비를 다른 말로 왕후를 다른 말로 중궁전마마, 중전마마라고 불렀던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강령전, 교태전, 그리고 대왕대비전이 있고 옆에 동쪽 편에는 그러니까 내일을 이끌어갈 세자가 머물렀던 동궁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없죠. 이 건물들은 사실은 조선총독부랑 상관없거든? 그런데도 나중에 싹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창덕궁에서 갑자기 화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화재 사건에서 건물이 홀랑 타요. 근데 이 건물을 그러면 야 우리가 복원시켜줄게. 그러고서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강령전이랑 교태전이랑 아까 말했던 대왕대비전, 동궁전 이런 건물들에 그러니까 건물들을 막 갖다 뜯어다가 창덕궁에다가 옮겨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광복 이후에 현대가 되면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한데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요. 사실은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조선 총독부 건물은 계속 사용되었어요. 됐죠? 여러분 이거 일제강점기 사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 계속 사용됐는데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조선 총독부를 처음에는 미군정이 썼고요.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딱 그러니까 조선의 지맥들을 다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경복궁을 만들 때는 경복궁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풍수지리에서 가장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받기 좋은 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북악산의 자락, 그걸 이제 주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좌총역으로 낙산, 그 다음에 우백호로 인왕산, 그 다음에 안에 남산, 그리고 바깥에 밑에서 받쳐주는 관악산이 조산이야.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명당수가 사실은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혈에 딱 만든 게 경복궁의 위치예요. 근데 거기에 딱 지금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오면서 지맥을 막아버렸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들어온 거야. 되죠? 그런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그러니까 재정의 압박을 받을 정도로 이게 무리하게 건물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본이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드리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그 경운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종이 궁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덕수궁, 그 경운궁도 그 앞을 허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 뭘 만드냐면 경성부 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그래서 고종의 궁이었던 경운궁 앞에는 서울시청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성부 청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 제1법궁인 경복궁 앞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온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1926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2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되고 나면 일본 애들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복궁이라는 건물은 그냥 일본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다 보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얘네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이 경복궁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일본 애들이 뭘 많이 하냐면 경복궁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박람회와 같은, 그러니까 각종 행사들을 경복궁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행사에, 그러니까 주요 행사에 이게 일본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조선인들을 보게끔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의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둘을 딱 배치시키는 거지. 이제 요 사진에서 보면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건 뭐야? 정말 엄청난 문명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와본 조선인들은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의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초라하게, 사실은 망가뜨릴 필요가 없었지만 사실은 뭐 화재 사건이니 뭐니 말도 안 되게 해서 뒤에 정각들까지 막 지금 뜯어갔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뭐 약간 버려진 땅처럼 돼 있는 거야, 지금 조선의 경복궁이. 그리고 여기에 건물 몇 개만 좀 안타깝게 남아있는 거야.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사에 왔던 조선인이 그 문명의 상징인 정말 조선 총독부 건물, 당시 최고의 여러 가지 건축 기법과 일본이 무리할 정도로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웅장한 조선 총독부의 건물과 그 다음에 초라하게 남아있는 듯 느껴지는 경복궁의 건물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상징과 야만의 상징, 그리고 현대의 상징과 과거의 상징.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요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인들이 좀 잘못 이제 알고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앞에다가 이 정각들을 많이 이제 뜯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앞에다가 일본 애들이 뭘 많이 하냐면 잔디를 쫙 깔아요. 잔디를. 여러분 조선에 궁에 가서 잔디 많이 보셨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실은 아파트 문화 말고 여러분 만약에 주택 문화를 생각한다면 대부분 내가 주택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집 앞마당에 무슨 뭐 개도 키우고 그리고 잔디 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문화에는 잔디 문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잔디를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초라고 불러요. 사초. 그런데 그래서 그 조상의 무덤에 이제 무덤을 관리할 때 가끔씩 이제는 잔디를 한번 갈아줘야겠다. 그걸 개사초라 그래요. 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잔디는 우리가 이제 사초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전통은 뭐냐면 사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자를 불길하다 또는 죽음과 연동시켜서 생각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자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 다니다 보면 1층, 2층, 3층, F층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삶과 죽음이 오가는 병원 있죠. 여러분 병원은 가보시면 아예 4층이 없는 구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1층, 2층, 3층 그냥 5층이야. 됐죠?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뭐 4층에 404호 이런 데 누가 들어가겠어? 그래서 병원에 404호, 444호 이런 거 병실 안 만들어요.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자를 꺼린다고. 그래서 잔디는
한국의 전통에서의 잔디는요, 잔디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까는 거냐면 조상들의 무덤에 까는 거야.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런 게 변하고 지금은 실제로 그 잔디 까는 문화는 미국 쪽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집들을 가보면 미국이 보통 이렇게 좀 2층으로 된 집들이 많아. 2층 정도 되고 밑에 지하에도 뭐 공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잔디 심어 놓잖아. 그리고 맨날 뭐 자기가 잔디 깎는 기계 갖고 막 이렇게 잔디 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잔디 문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전통은 또 일본이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아주 말문이 터졌네요. 그냥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이 컨셉을 계속 갈게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실은 혐오 시설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공동묘지, 납골 땅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납골 땅 같은 거 하나 들어가고 또는 그 이제 화장을 해야 되니까 화장터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좀 뭐 부족하다 그래서 뭐 더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무조건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전통 문화는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그걸 그렇게 공간을 분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정들에 보면 이런 거 많잖아. 뭐 돌아가신 아버지 뭐 향표는까지도 아버지 모시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그게 기일이 아닌데 그냥 집안에도 이렇게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뭐냐면 그냥 귀신들이랑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일본을 가보면 그냥 다 귀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은 산자들의 공간과 죽은 자들의 공간을 딱 분리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잔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970년대? 여러분 1970년대 굉장히 유명한 그 대중가요 중에 님과 함께라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뭐 가수의 레전드 중에 하나인 남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님과 함께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모르세요? 알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제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사가 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실은 그거를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보면 뭐냐면 이렇게 뭐 이제 뭐 2층, 3층에 이렇게 예쁘장한 주택에 앞마당이 있고 거기에 잔디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현대 넘어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식된 문화예요. 우리의 전통적 문화는 아니야. 그래서 잔디, 사초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의 궁에다가 창덕궁, 경복궁 그래서 조선의 각종 궁에다가 얘네들이 잔디를 엄청 깐 거야.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럼 이제 조선인들을 많이 불러서 행사를 했다 그랬잖아. 그럼 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현대를 이끌어가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엄청난 위용, 그냥 건물만으로도 압도되는 이런 사실 웅장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락해버린 이제는 과거로 사라져야 될 이런 조선의 궁은 뭐야? 그러니까 마치 무덤가처럼 아버지의 무덤처럼 그냥 잔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조선인들은 이제 확실히 조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편 더 나아가서 차라리 이 건물들도 다 허물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흉물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되게 초라하게 그리고 마치 무덤처럼 남아있는 조선의 건물들 그러니까 조선의 건물들, 우리 조상들의 건물들이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조선인들이 이런 감정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조선 총독부를 만드는데 일본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지었고 어떤 의도로 지었느냐 뭐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현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없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궁궐 뒤에가 좀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원이 됐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현대 사진입니다. 현대. 그래서 이게 1980년대인가? 뭐 그때 사진인데 보면 이 건물을 해방 이후에는 사실은 대통령 관저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건물을 또 뭐로 쓰냐면 정부 청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들이 모여 있는 이 건물을 중앙청 건물로 썼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또 중앙청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중앙청 건물로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4.1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뒤에 경복궁 뒤에 그 공간을 경무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경무대에다가 대통령 관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깜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와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청와대도 아니네. 그렇죠? 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용산은 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청와대 건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던 건 청와대 건물이 만들어진 건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공화국 때 윤보선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윤보선 대통령은 거기에서 거의 업무를 못 봐요. 왜냐하면 1961년 5.16 군사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윤보선 대통령 거기서 거의 업무를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라는 건물, 그래서 그걸 푸른 기와로 만들어서 청와대죠. 그래서 그 청와대라는 건물에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했던 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대통령의 관저는 그래서 저 뒤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중앙청 건물로 썼던 그리고다가 나중에는 또 박물관으로도 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걸 정면에서 보면요. 이 조선총독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경복궁이 이 정면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완전히 다 틀어막은 거야. 그리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맥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일본 애들이 굉장히 집요해서 한국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반도의 기운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그 한반도의 땅 중에 굉장히 기가 센 곳에 가서 쇠말뚝 박아놓은 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의 지맥을 끊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실은 어쩌면 가장 거대한 사실은 말뚝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래서 1995년에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허물게 돼요. 됐죠? 그래서 청사, 관사 해서 모두 철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래 경복궁의 정문은 남문, 광화문이잖아. 근데 광화문 자리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사실은 광화문이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허물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위치로 다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광화문 앞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로잖아요. 세종로.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세종로. 이 앞은 이제 세종로가 쭉 펼쳐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종이도 분노했다. 그런데 네, 종이도 열받았나? 자, 그래서 어쨌건 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복원한다. 또는 조선 총독부 건물 그거를 미니어처로 만들겠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들이 저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총독부 건물은 그냥 일본이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냥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의도를 갖고 만든 사실은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야.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조선인들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일본은 정말 완전히 밟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싹 눌러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은 규모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웅장함 그리고 정말 잘 지은 건물 이런 것들에 정말 스스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야만인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에서 했던 그 영화 그 파친코에 보면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2등 국민이잖아. 그렇죠? 그 파친코 영화에서 보면 되게 일본인들은 막 이렇게 어떤 잔인한 고문 장면 그런 거 없어. 그 영화에 보면. 근데 그 OTT에 보면 그러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잘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렬하게 머릿속에 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던 사실 건물이 그리고 이제 1926년에 완공된 게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본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의도는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야만과 문명. 그래서 이걸 딱 대비시켜서 조선인들에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의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조선을 수탈하고 조선인들을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건물에 대한 얘기가 저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물론 저도 이걸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니까 그냥 지워버려야 된다.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선정보 건물에 대한 복원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역사, 그러니까 징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동반자적 관계를 갖는다는 거 당연히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얽매여서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거나 또는 어떤 선입관을 갖거나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근데 대신에 기억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에 여러분들 한국인들 3명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켓 들고, 그게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켓을 왜 그 한국말로 쓴 거야? 그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면 그 독일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 사람 피켓 들고 여러분 지금도 구글, 네이버 뭐 이런 데 뭐 다음 찾아보시면 다 그 사진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자 한 분, 원래 그 여자분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가운데 2명 남자랑 해갖고 거기 가서 그 피켓 들고 시위했잖아. 소녀상 없애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걸 일본인들이 와서 없애라 그러면 아니 독일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그런데 아니 한국 사람이 와서 그 소녀상을 없앤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가 문체부 얘기가 저는 그거와 꼭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때 좀 이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조선총독부 건물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 뭐 토크쇼에서 한번 말씀드릴까.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게 됐네요.